한국은 중국의 은혜를 잊지 않을 줄 알았다. 하지만 미국 보스턴 캠퍼스에서 만난 한국인들은 입만 열면 우리 중국을 비난해댄다. 정말 분통이 터진다. 과연 누가 진실을 외면하고 있었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슈광입니다. 중국 광둥성 출신으로 베이징에 있는 유명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이후 미국 보스턴에 자리한 사립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현재 이곳에서 공부 중입니다. 고향에서도 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나름 중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한국과 중국 간의 미묘한 갈등이 잇따라 보도되는 걸 볼 때면 이상하리만치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단순히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다루는 몇몇 기사 때문에 한국이 잠시 반중 정서를 표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외신과 한국 언론을 살펴볼수록 상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미국 보스턴의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한국 매체가 발행한 최신 기사를 우연히 읽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대로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한국 대학생 10명 중 6명은 중국의 부정적 인식 문화 공정, 인권 이슈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를 살펴보니 한국의 해외문화홍보원과 일부 연구기관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라는데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상당히 떨어졌다는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어떻게 감히 한국 따위가 우리 중국의 이미지를 평가해 우리가 역사를 통틀어 얼마나 위대하고 오랜 전통을 갖고 왔는데 하는 억울함이 들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신장 지역 인권 보고서, 영국의 더 가디언과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수차례 지적한 중국 내 소수민족 탄압, 의혹 등을 근거로 한국인 상당수가 중국을 권위주의적이며 인권을 무시하는 국가라고 인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일간지에서 한복과 김치 같은 전통 문화까지 중국이 자기네 것이라 주장한다는 문구를 본 순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치가 원래 중국 것이라고 그걸 누가 진지하게 믿는단 말인가? 한복이 한푸에서 기원했다는 말은 굳이 따지자면 문화 교류 과정에서 발생한 유사성을 말하는 거지 한국 문화를 가로채려는 의도가 아니지 않나? 그런데 한국 언론들은 어째서 이걸 중국의 문화공정이라며 비난하는 거지? 하고 혼자 씩씩거렸습니다. 며칠 후에는 또 다른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한국에서 중국과 문화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중국 네티즌 일부가 김치와 한복은 모두 중국 전통 문화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격화했습니다. 이에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뺏기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진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중국과는 상종도 하기 싫다라는 극단적 인식까지 있다는 대목에서 저는 또 한 번 치를 떨었습니다. 아니, 임진왜란 때 우리가 도와줬고 중일 전쟁 때도 한국과 중국은 같은 피해자였는데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중국을 적대시하게 된 거지? 다 서구 언론이 조작한 반중 여론에 세뇌당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속으로 부글부글 화를 사귀고 있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동아시아 문화 교류 세미나가 열린다는 공지를 보았습니다. 주제는 한중 관계의 현대적 쟁점과 상생 방안이었고 각국 학생들이 모여 발표를 진행하는 방식이라 했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이 기회에 한국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을 바로잡고 중국의 위대함을 보여주자라고 생각하면서 곧장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발표 당일 큰 기대와 함께 현장에 나갔습니다. 세미나장에는 꽤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사람은 우리 학교의 국제학 담당 교수였는데 그는 간단히 각국 발표자들을 소개한 뒤 곧바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독일 출신의 타일러 슈나이더였는데 주제는 중국과 한국의 최근 외교 관계 변화였습니다. 발표를 들으니 독일 관점에서 볼 때 동아시아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 사이에 발생하는 무역 갈등, 문화 갈등 등을 중립적으로 분석하려는 듯 했습니다. 사실 타일러가 말하는 내용 중 상당수는 서구 언론에서 이미 많이 다뤘던 부분이어서
저는 그렇게 새롭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한국인 유학생으로 이름은 하도윤이라고 했습니다. 하도윤은 비교 문화학 전공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최근 한국의 대외관계 여론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가를 사례별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한국 내에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했는데 거기에 따르면 2018년 무렵까지만 해도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일정 수준 유지되었으나 2019년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20년대 들어 급격히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초기 중국발 입국 제한 이슈, 우한 폐렴이라 불리던 때의 세계적 혼란, 그리고 문화공정 논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문화공정, 이게 또 나온단 말인가 하고 속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물론 중국 내부에서도 전통 문화를 강조하며 주변국 문화까지 흡수하려는 듯한 논조가 간혹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걸 국가 차원의 총체적 음모라고 단정 짓는 건 너무 억측 아닌가. 그런데 하도윤은 한복과 김치, 심지어는 아리랑 같은 전통 민요마저 중국이 원조라고 주장하는 일부 네티즌 사례를 소개하며 이 때문에 한국인들이 중국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발표가 끝나자마자 저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국 언론이 과도하게 보도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중국 정부가 한복은 중국 것이라고 공식 성명을 낸 적은 없는 걸로 아는데요. 다만 네티즌들이 개인적으로 인터넷에서 올린 의견을 한국에서 침소봉대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제 말에 하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물론 국가 공식 성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주장이 한국 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된 것은 사실이고 이를 제대로 해명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심해진 면이 있습니다. 한국인 입장에서는 자기 전통 문화를 훼손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지거든요. 저는 해명이라니 우리가 뭘 해명해야 하지? 그리고 왜 중국이 굳이 한국인들에게 맞춰서 설명해야 하냐는 생각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은 발표 분위기라 최대한 냉정함을 유지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로 한국인 유학생이 한 명 더 나왔습니다. 이름이 노호성이라고 했습니다. 노호성은 신장 지역 인권 침해 의혹과 한국 사회의 반중 정서라는 주제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목에서부터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노호성은 유엔 인권위원회의 보고서 중 일부 발췌 내용을 슬라이드로 띄워 보이며 강제노동, 종교 탄압, 소수민족에 대한 집단 감시 의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영국 더가디언, 미국 뉴욕타임스가 반복적으로 제기해온 문제들을 보여주며 한국인들 다수가 이를 상당히 심각한 인권 침해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다 손을 번쩍 들고 마이크를 잡자마자 말했습니다. 저는 중국 본토에서 20년 넘게 살아왔고 신장 출신인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그런 식으로 인권 침해를 당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들 오히려 중국 정부가 경제 개발을 지원해줘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던데요. 미국이나 서구 언론은 늘 중국을 적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그 시각에 편승해 있는 게 아닐까요? 노호성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모든 신장 지역 주민이 같은 처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국제기구와 언론이 지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관련 증언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한국인이 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국에 대한 불신이나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게 다 거짓 정보일 텐데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쉽게 믿어버릴까 하며 속이 터졌습니다. 마음 같아선 서구가 조작한 거다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어느 정도 지적 토론 분위기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분이 풀리지 않아 다른 자리에서 두리번거리던 중 독일인 타일러 슈나이더가 슬그머니 제게 다가왔습니다. 타일러는 중국에 대한 인권 문제 보도가 늘어나고 한국은 또 일본과 과거, 식민지 역사 등을 공유했다 보니 감정적으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라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는 타일러에게 서구 언론이 과장 보도하고 한국 언론이 그걸 그대로 받았으면서
중국을 흑색 선전하고 있는 셈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타일러는 서구 언론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완전히 거짓 정보만 내놓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지 않느냐. 여러 국제기구와 다수 취재진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니까 신빙성이 높아지는 거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더욱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역시 서양놈들도 다 똑같아.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니 견제하려고 이러는 거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교수의 진행에 따라 학생들의 자유토론 시간이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영국계 미국인인 베니슨 그레이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뤄낸 것은 사실이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강대해지면서 동시에 권위주의적인 통치 방식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다른 국가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한국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화를 억누르며 다시 반박했습니다. 한국이 왜 중국의 통치 방식을 두려워합니까? 결국 자기네도 과거 독재 정권을 겪었고 그걸 극복해 지금의 민주화를 이룬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히려 한국이 미국 편에 서서 중국을 비판하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저지른 일들은 왜 눈 감으면서 중국만 비난하는지 억울하네요.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또 다른 한국인 학생, 이름이 윤성재라고 했습니다. 윤성재는 저를 바라보며 한국 내부에서도 미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꽤 많습니다.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아프가니스탄 사태나 인종차별 등 미국이 해온 과오를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미국에서는 그런 문제를 언론이 자유롭게 고발하고 시민들이 시위를 통해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는 통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런 부분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니 걱정이 되는 거죠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속에서 울컥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중국의 내정에 대해 일일이 간섭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는 방식을 그냥 인정하면 안 되는 겁니까? 신장 문제나 소수민족 문제도 중국은 나름대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도 경제적 이익을 주고 있어요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윤성재는 제 시선을 피하지 않고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한국은 간섭이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는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과거 한국을 식민 지배하면서 수많은 탄압을 저질렀는데 그걸 바깥에서는 일본 내정이라고 방관했죠. 그러다 보니 한국인들은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믿게 된 겁니다. 저는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중국이 한국을 그렇게 지배한 적은 없으니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일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했지만 마땅히 반박할 논리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다시 한번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제가 더 적극적으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힌 제 자신의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윽고 교수는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야기해보자며 추가 발표자를 소개했습니다. 이번엔 대만에서 온 학생, 이름이 셰칭위였습니다. 셰칭위는 대만 역시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 많습니다. 최근 대만 내 언론에서도 중국이 신장 지역을 비롯해 티베트, 홍콩 문제 등에서 보여주는 행보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한국인들도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중국 정부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것 같아요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대만 내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중국에 대한 불신과 경계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저는 셰칭위를 보며 속으로 대만은 어차피 우리 중국 영토인데 저 사람은 독립된 국가라는 듯 말하네라는 생각이 들어 그를 못마땅하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그렇게 말하면 또 엄청난 논쟁이 벌어질 게 뻔해 꾹 참았습니다. 이후 발표는 계속 이어졌고 어느덧 중간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자리를 뜨며 세미나장 밖으로 나왔고 복도 한쪽에 마련된 음료대에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그때 한국인 하도윤과 노호성이 저를 힐끗 보더니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노호성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중국분이신 것 같은데 혹시 방금 토론 때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중국을 적대하려는 건 아니고 한국 사회 시각을 있는 그대로 전하다 보니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서구 언론이 하는 말만 그대로 믿는 건 억울하죠.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국가 중 하나이고 최근 몇십 년 만에 압도적인 경제 성장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자꾸 미국과 협력해서 중국을 배제하려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솔직히 한국은 미국과 동맹국이라 많은 부분에서 미국의 영향을 받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을 무조건 추종한다기보다는 정치 체제나 문화적 가치관이 서양과 더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아요. 즉, 중국의 빠른 발전은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권 문제나 권위주의적인 통치에 우려를 갖게 되는 거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다시 속에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인권 문제도 다 과장이라고 봅니다. 제 주변 중국인들은 누구나 자기 삶을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정부 비판을 못한다는 것도 편견입니다. 중국 내 인터넷 검열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건 어느 나라나 필요에 따라 정보를 통제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노호성은 그 정보 통제 수준이 상당하다는 게 다른 나라들이 지적하는 핵심이죠. 한국도 예전 군사정권 시절 언론 자유가 억압됐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런 시도가 어려워 보이니 외부에서 보기엔 국민이 저항을 못하도록 틀어막는 것 아닌가?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말문을 닫았습니다. 도대체 뭘 안다고 저렇게 단언하지? 하고 속으론 분노했지만 더 언성을 높이면 여기서 난리만 날 것 같아 참았습니다. 휴식 시간이 끝나고 다시 세미나가 재개되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저와 몇몇 학생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이었습니다. 사회자가 한국과 중국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각자 생각해보자고 제안하자 한 명씩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홍콩 출신의 리사텅이 발언했습니다. 홍콩 사태를 보면 중국이 얼마나 통제를 강화하는지 알 수 있다. 홍콩 시민들이 민주화 시위를 할 때 국제사회는 이를 지지했지만 중국 정부는 강경 진압했고 언론 보도까지 제한했다. 이런 사건을 본 한국인들이 중국은 너무 권위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요지였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홍콩은 원래부터 중국의 일부입니다. 영국이 불법적으로 점령했던 역사를 되돌리는 과정에서 약간의 혼란이 생긴 거죠. 그걸 마치 중국이 무력으로 짓밟은 것처럼 과장해서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한국인들도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왜 식민지 역사를 당한 한국이 홍콩의 상황은 영국의 관점대로만 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번에는 한국인 하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홍콩 문제를 단순히 영국과 중국의 대립으로만 볼 수는 없죠. 홍콩 사람들이 독자적인 정체성과 자치 권리를 누려오다가 중국 본토 체제에 통합되면서 겪는 혼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국은 과거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독재 정권도 극복해왔기에 이런 자유와 인권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압니다. 그래서 홍콩 사태를 보며 공감하거나 지지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저는 속으로 정말 한국은 이제 미국과 서구 입장에서만 사태를 해석하나 보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존심이 세게 발동해 결국 한국은 자기 과거 상처를 극복했다는 자부심으로 중국을 판단하는 거군요. 하지만 중국은 수천 년간 독특한 국가 시스템을 유지해왔고 그걸 기반으로 최근 급성장한 나라입니다. 한국처럼 서구 민주주의 모델만이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일본계 캐나다인인 사토 아키라가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물론 한 나라의 체제를 함부로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인권 기준이나 표현의 자유는 보편적인 가치로 여겨지죠. 중국이 그러한 가치를 완전히 무시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겠지만 대외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인 모습이 보이니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을 다시 한번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인 전쟁, 그리고 서양 국가들이 과거 아프리카를 식민 지배한 건 다 괜찮다는 겁니까? 왜 그런 역사는 간단히 잊으면서 중국만 계속 비판하는 거죠?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토 아키라는 담담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양 내부에서 비판이 많습니다. 다만 국제적으로 미국과 서양 미디어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니 상대적으로 그 목소리가 크게 다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언론 자유가 있는 국가들은 정부의 잘못을 폭로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그런 모습이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으니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라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다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다고 함부로 추측하지 말아달라. 중국도 내부 비판이 있고 시민들이 SNS나 인터넷 토론을 활발히 벌이며 정부 정책을 의견 교환합니다. 다만 중국은 인구가 많고 안보상 위협도 크니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한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대국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제가 필요한 건 자연스럽다는 제 논리가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고성이 오가다 보니 어느새 세미나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사회자가 모두에게 마무리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면서도 마지막으로 이 상황을 뒤집을 한 방을 내놓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과거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왔고 일본 제국주의 시기에 한국과 중국은 모두 엄청난 피해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중국을 배척하고 서양 편에 서서 중국을 비판한다면 이건 너무 배신적이지 않나? 중국은 한국을 지배한 적이 없습니다. 도와준 역사가 더 길지 않은가? 하고 큰 소리로 내뱉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하도윤이 반박했습니다. 임진왜란 시절 명나라가 도와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대 한중 관계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은 그 역사적 사실과 별개죠. 중국이 스스로 권위주의 체제를 고집하고 소수민족 문제나 문화공정 같은 이슈가 부각되면서 한국인들은 중국이 우리를 잠재적으로 위협한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결코 역사적 은혜를 잊어서가 아니라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더 하고 싶었지만 이미 주변의 시선이 제게 굉장히 비판적이라는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이들은 이미 중국을 나쁘게 보는 프레임에 빠져 있구나 하는 생각에 괜히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세미나는 막바지였기에 참고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교수는 시간을 보고는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다며 세션을 종료했습니다. 세미나에 모인 학생들은 대부분 제게 곱지 않은 눈빛을 보냈습니다. 중국이 이 정도로 욕먹을 줄은 몰랐다며 찜찜한 마음으로 자리를 정리하던 찰나 저를 지켜보던 몇몇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날 위로하거나 제 편을 들어주는 대신 한결같이 중국이 좀 더 국제사회 규범을 수용하면 좋을 텐데라며 거의 충고에 가까운 말을 건넸습니다. 당연히 제 귀에는 전혀 달갑지 않았습니다. 세미나장을 빠져나와 복도를 지날 때 문득 제 모습이 거울에 비치는데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정말 집단적으로 중국을 오해하고 있는 거잖아. 제가 아무리 설명해봐야 소용없다는 건가. 한국이란 나라는 원래 우리 중국 문명에 빚진 게 많으면서도 이렇게 외면해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학교에서는 동아시아 관련 문화 행사를 또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학생이 참석해 한중일 문화교류 축제가 열렸는데 거기서 저는 또 다른 갈등 상황을 겪었습니다. 축제 프로그램 중 하나가 전통의상 퍼레이드였는데 한국인 학생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무대에 오르자 어떤 중국인 유학생이 저건 한푸와 유사한데 원래 중국이 뿌리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 말에 은근히 쾌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주변 한국인들이 심각하게 불쾌해하는 표정을 보고 조금 긴장했습니다. 한국인 중 한 명이 무대로 올라가 한복은 조선시대부터 우리 민족이 입어온 전통이다. 중국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결이 다른 우리만의 독자적 문화를 완성했다. 중국이 원조라고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하자 중국인 유학생이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중국과 매우 밀접했고 여러 제후국 중 하나로 여겨진 시기도 있으니 의복이나 문화가 우리에게서 비롯된 면이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중국인으로서 저 친구 말이 맞지. 왜 한국은 늘 우리가 해준 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 것만 강조할까 하는 생각과 이러다 또 갈등이 커지겠구나 하는 불안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결국 퍼레이드 후에도 무대 뒤편에서 한중 학생들 간 말다툼이 벌어졌고 김치 역시 중국에서 파워 차이가 먼저 있었습니다라는 식의 발언이 나오자 한국 학생들은 한 목소리로 김치는 발효 방식이며 식문화가 전혀 다르다고 항의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다 사실 둘 다 고춧가루를 쓰는 유사점이 있으니 민족끼리 교류가 있었겠죠. 한국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러자 한국 학생들은 계속 이렇게 중국이 자기네가 원조라고 우긴다면 우린 도저히 한중 문화 교류를 이어갈 수 없다고 느낀다. 이건 역사 왜곡이나 마찬가지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왜곡이라니 너무 과하다. 문화 교류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은 건데 왜 우리가 훔쳐간 것처럼 몰아가는지라며 씁쓸함과 억울함을 감추기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리어 한국인들은 그 억울함을 반대로 느끼고 있다는 걸 알기에 입 밖으로 말을 뱉으면 또 논쟁만 커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학부 수업에서 아시아 현대사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팀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는데 제가 속한 팀의 하도윤, 노호성, 그리고 대만의谢칭위까지 함께 배정되었습니다. 수업 과제로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영토 분쟁, 인권 이슈, 문화 갈등 등을 자료 조사해 발표해야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기분이 영 달갑지 않았습니다. 이들과 의견이 전혀 맞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초반 회의부터 삐걱거렸습니다. 노호성이 신장 인권 이슈를 포괄적으로 정리해 발표하자고 제안하자 저는 즉시 반대했습니다. 왜 하필 신장 문제를 다뤄야 합니까? 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차라리 근대사에서 한국과 중국이 협력했던 부분을 다뤄보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호성은 신장 문제가 최근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뜨거운 이슈인데요. 실제로 여러 논문과 보고서가 나와 있어 다루기 적합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중국을 불신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해요. 이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 한중 갈등 해소에도 도움될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라고 완강히 고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건 결국 중국을 악의적으로 비판하려는 의도가 아닌가요? 인권이니 뭐니 해도 나라가 발전하려면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한 면이 있는데 서구 관점에만 맞추어 탄압이라고 몰아가는 건 부당합니다라고 똑같은 논리를 반복했습니다. 그러자谢칭위가 조용히 끼어들어 미안하지만 이건 서구 관점이 아니라 국제인권 기준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중국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 해외에서 이렇게까지 떠들지 않았겠죠. 실제로 많은 증언이 나오고 있으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봐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증언이라는 단어가 어찌나 거슬렸는지 겨우 어금니를 깨물고 있다가 다들 조작된 거일 겁니다. 미국이나 서방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꾸민 일이죠라고 되받아쳤습니다. 그 순간 하도윤이 한숨을 쉬며 중국 측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만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서방이 일으킨 전쟁과 참상도 충분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이에 비해 언론의 자유가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인권은 국경을 초월하는 가치인데 중국이 너무 폐쇄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점점 더 뜨거워지는 얼굴을 느꼈습니다. 이 상황이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이 팀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학점이 달려있으니 회의에서 뛰쳐나가기도 애매했습니다. 결국 억지로 분노를 억누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장 문제를 다루되 중국의 해명 자료도 충분히 포함해주세요. 중국 정부 공식 발표나 신장 지역 개발 성과 같은 것 말이죠라고 요구했습니다. 노호성과 하도윤은 그나마 고개를 끄덕였고谢칭위도 당연히 균형감 있게 접근해야죠라며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뒤적이다가 한국 언론이 보도한 또 다른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인 10명 중 6명, 중국 싫어한다, 정치적 어감 문화 침탈 미세먼지까지 영향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까지 중국 탓으로 돌리는 기사를 보고 저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날씨 탓도 우리에게 하는 건가? 한국이 너무 과민한 거 아니야? 싶었습니다. 그 순간 불같이 다시 분노가 치솟았고, 그래, 미국에서 이런 편향된 기사에 세뇌된 한국인들을 제대로 한번 논리적으로 제압해 주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며칠 뒤 수업이 끝난 뒤 팀원들과 만나 논문 자료를 정리하던 중 저는 굳이 신장 문제뿐만 아니라 한복김치 문화 논란까지 포함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반중 정서를 갖게 됐는지를 전방위적으로 분석해보면 좋겠습니다. 그게 역사 왜곡인지 아니면 오해인지 밝혀야 합니다라고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하도윤과 노호성은 좋다. 대신 중국의 문화공정 사례도 객관적으로 다루자. 논문들도 이미 중국에서 한국 문화를 자기들 것이라 주장하는 인터넷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하니까라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론 탐탁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야 학문적으로 균형 있다고 평가받을 테니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자료 조사를 하면서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각종 한국 언론 기사, 해외 학술지, 국제 NGO 보고서에는 중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정말 많았습니다. 신장, 티베트, 홍콩, 언론 검열, 개인정보 통제, 문화공정 논란 등 제대로 보니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사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세상이 다 중국을 때리려고만 하지? 하는 억울함이 커졌습니다. 이런 자료를 접한 한국인들이라면 자연히 중국을 싫어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국 정부가 발표한 공식 해명도 찾으려 애썼습니다. 우리는 소수민족을 보호하고 있으며 신장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발전을 돕고 있다. 반중 세력이 왜곡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라는 주장들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 해명을 신뢰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중국이 국제기구의 완전한 현장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인권감시단을 제한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이미 통제된 상황만 보여준다라는 반박이 늘 따라붙었습니다. 그렇게 자료조사를 마무리할 즈음 저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습니다. 이 정도면 국제사회가 중국을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구나.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여기에 맞서서 중국을 제대로 변호할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자존심과 애국심이 발동해 절대 중국이 잘못이라는 결론으로 발표가 끝나지 않게 하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드디어 수업 시간에 팀 프로젝트 발표 날이 되었습니다. 팀별로 나가서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PPT로 보여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초반에 기세등등하게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어떻게 조선을 도왔는지, 또 한중이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분담했는지 역사적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 현대 한국이 중국을 적으로 돌리는 건 배신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하도윤과 노호성은 뒤이어 신장 인권 이슈와 홍콩 사태, 문화공정 논란 등을 구체적 데이터로 제시하며 이런 요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높이고 있다. 과거에 받았던 도움과는 별개로 지금 당장 벌어지는 문제들이 한국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이슈다라고 반론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그렇다면 한국은 왜 미국이나 서양이 저지른 인권 침해와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그토록 목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오히려 한미동맹이라는 이유로 함께 행동하곤 하지 않느냐. 중국이 커지니 견제하려는 게 본심 아니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노호성은 미국 비판은 한국 내부에서도 활발히 일어납니다. 예전에 한국인 다수가 이라크 파병 문제를 두고 크게 반대했었고 반미 감정도 한때 치솟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적어도 반대 시위나 언론 보도가 자유롭게 일어납니다. 중동에서든 어디에서든 미국 정부가 잘못하면 그 부분을 보도하고 시위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런 비판이나 시위가 공개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꽉 막혀 있다는 점이 국제사회와 한국인들의 우려를 키우는 거조라고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언론 자유, 시위, 그런 게 꼭 있어야만 정의로운 건가? 중국식 통치가 효율적으로 발전을 이끌어온 건 왜 인정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지만 그걸 명확히 논리적으로 풀어내진 못했습니다. 그저 중국은 인구가 많고 발전 과정이 서구와 달라서 그런 겁니다. 잘 돌아가고 있으니
상관 말라라고만 되뇌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교수와 학생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결국 중국이 전 세계적 비판을 받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경제 강국이지만 정치 체제는 권위주의적이고 소수민족 문제나 표현의 자유 같은 기본적인 인권 가치에서 후퇴한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이걸 중국이 해결하거나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중국을 싫어하는 현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총평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더할 나위 없이 난처했습니다. 여기서 뭔가 반론을 해야 하는데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는 허탈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어 마이크를 잡고 중국은 결코 후퇴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룩한 경제 발전과 사회 기반은 이미 서방을 위협할 정도입니다. 한국 역시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한국이 계속 미국 편에 서고 우리를 비난만 한다면 언젠가 큰 후회가 있을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일부 학생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교수조차도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자며 대화를 정리했습니다. 발표는 그렇게 끝났고 저는 다시금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을 받으며 교실을 나섰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왜 아무도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건지, 한국인들은 왜 이토록 중국을 부정적으로만 보려 하는지라는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물론 상대편이 제시한 수많은 증거 자료와 국제 보고서는 신경 쓰이긴 했지만 전 그들도 모두 편향된 시각에 매몰된 것이라 철저히 믿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는데 또다시 반중 감정에 관한 기사가 떴습니다. 이번엔 한국 20대의 절반 이상이 중국은 협력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응답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저는 보스턴까지 유학 와서도 별 소득 없이 스트레스만 받다니 이런 식이면 계속 싸우기만 하겠구나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끝까지 중국을 대변하지 않으면 이들은 계속 오해만 쌓아갈 거다라는 생각이 어딘가 모르게 사명감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하도윤 일행과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그날 발표 잘 봤습니다. 열정이 대단하시던데 혹시 그 후에도 관련 이슈 더 알아볼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치며 충분히 알아봤고 다 거짓 정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중국은 절대 그런 인권 탄압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네티즌 몇몇이 떠드는 걸로 중국 전체를 매도하는 건 그야말로 억측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노호성이 제가 앉은 테이블 맞은편에 조용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억측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국제사회가 의혹을 제기하면 투명하게 검증받고 반박할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안 그런다고 우기는 것만으로는 신뢰가 생기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이 너무나 거슬렸습니다. 왜 우리가 검증받아야 하지? 우리 체제를 이해 못하면 말라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의 갈등과 충돌이 이어진 뒤 제 학기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미국이라는 이 낯선 땅에서 한국인들과 마주칠 때마다 불편함과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저 혼자서만 믿고 있는 듯하지만 중국은 분명히 옳다라는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논문이나 보고서를 들이밀어도 그건 다 서구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프레임일 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걸 잘 알면서도 저는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세미나에서 망신을 당하고 수업 발표 중 온갖 반박을 받아도 언젠가 중국이 한국과 서양을 넘어서 세계 패권을 잡으면 그들이 누가 옳았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라는 황당한 확신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제가 여기서 고집불통 중국인 빌런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세상은 중국 중심으로 재편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왕란이라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우리 민족이야말로 세계의 중심이라는 말을 수없이 듣고 자랐습니다.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은 모두 우리나라가 인구도 가장 많고 역사도 가장 오랜 국가이며 동아시아 전체 문화를 이끌어온 진정한 원천이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향해 우리가 가진 유구한 역사와 고도로 발달한 문자,
그리고 막강한 국방력과 경제력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에 당연히 우리 민족이 세계의 으뜸이라는 믿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크게 의심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장하면서 접한 여러 뉴스를 통해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우리나라가 최고라는데 웬일인지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설마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제치고 세계에서 영향력을 키워가는 것이 가능할까? 한국이 무슨 드라마나 음악으로 외국인들의 이목을 끄는 경우가 있다지만 그건 잠깐의 유행으로 지나갈 것이라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많아진다는 기사들이 속속 들려오고 유럽의 대학들에서도 한국학과를 신설하거나 확대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한국보다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크고 역사가 길며 군사력이나 경제력 면에서도 압도적일 텐데 어찌하여 세계가 한국을 더 인정해준다는 말인가 하는 분노와 의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모두가 저를 향해 말리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굳이 외국이 한국을 주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 강대국이니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도 군사도 1등이니 괜히 외국 나가서 시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그 말이 더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이미 우리 민족이 최고라면 왜 이런 이상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인지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유럽 현지에 가서 당당히 나서면 한국이라는 나라의 거품을 손쉽게 꺼뜨릴 수 있으리라는 오만한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무슨 독자적인 역사를 지녔다는 둥, 우수한 문화를 지녔다는 둥, 언젠가 곧 전부 우리 것에서 비롯된 사실임을 증명해 내고 돌아오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것이 저희 출발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끝까지 말리셨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우뚝 솟아 있으니 괜히 유럽에 가봐야 시간 낭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온갖 기사에서 한국어학과가 유럽에서 늘어나고 있고 한국 문화를 배우려는 이들이 폭증하고 있다는데 그게 다 착각이거나 혹은 우리에게 불리한 거짓 선전 같으니 내가 직접 무너뜨리고 오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해외 생활이 생각처럼 쉽지 않을 테니 고생 많을 거다 하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기어이 비행기표를 끊고 스웨덴의 스톡홀름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곳이 유럽 내에서도 한국 관련 전공이 왕성하게 운영되고 학생들이 한국 드라마나 음악에 푹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으로 한국을 추켜 세우는 곳으로 가야 거기서 그들이 얼마나 헛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당당히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지요. 스웨덴에 도착한 순간 저는 처음에는 나름대로 도시 풍경이 깨끗하고 사람들도 온화해 보이기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숙사에 짐을 풀고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중 웰컴 파티 겸 오리엔테이션이 열리는 곳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한국어학과와 관련된 부스가 꽤 크게 자리 잡고 있었고 여러 유럽 학생이 이미 한국어 교재를 뒤적이거나 한국 음악을 듣고 흥얼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대체 이들이 무엇에 홀려 있기에 저런 작은 나라를 좋아하는 걸까 하는 생각과 동시에 씩씩거리며 당장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소동을 벌이면 이미지가 나빠질까 봐 일단은 자리를 피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스톡홀름 대학에 입학하기로 한 이유 중 하나는 이 학교의 중국어학과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있다는 정보를 예전에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와보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말이 요즘 들어 유럽 전역에서 중국어학과 폐지나 축소가 급격하게 늘고 있고 스톡홀름 대학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쓰고 역사도 가장 오래된 우리 언어를 유럽 대학교들이 무시하듯 없애버린다는 말인가. 분명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라고 여기며 무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주변 사람들로부터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이 학교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영국, 북유럽 다른 나라들, 심지어 일부 동유럽 지역에 이르기까지 중국어학과가 계속해서 폐지 혹은 통합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독일에서 발행된 어느 신문에서 한자는 배우기 너무 어렵고 실생활에서 활용하기도 쉽지 않다.
중국어학과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도했다고 들었습니다. 또 스웨덴 국영방송의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최근 수년간 중국과 유럽의 외교 갈등이 심화되면서 학생들이 중국어 전공을 꺼리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보도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저는 슬슬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어학과는 반대로 지원자가 몰리고 전폭적인 재정 지원까지 받아서 새로 신설되거나 확대되는 추세라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실제로 스톡홀름 대학 캠퍼스만 해도 한국어 수업이 갈수록 늘어나는 분위기였고 학생들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으로 떠나는 사례도 빈번해 보였습니다. 스웨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이들은 한국 드라마와 음악이 재미있고 한국어가 발음이나 문자가 독특해서 끌린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중국어는 배우기도 너무 어렵고 한자 외우기도 복잡해서 포기했다. 차라리 한글은 자음 모음 조합 구조가 직관적이라 훨씬 배우기 편하다라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수천 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문자가 쓸모없다고 말할 수 있지? 이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분명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참지 못하고 어떤 교양 수업 시간이 끝나자마자 혹시 중국어학과 축소나 폐지가 진짜로 추진되는 거냐고 담당 교수를 찾아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 교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이미 조금씩 진행 중이고 최종 결정이 머지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매년 중국어 전공 지원자가 크게 줄어서 학과 유지가 힘들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도 안 된다.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모르느냐. 이미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 규모도 막대하니 중국어를 배우는 건 앞으로 필수 같은 흐름이 될 텐데 왜 너희는 역행하고 있느냐 하고 항의했습니다. 교수는 우리가 맘대로 없애고 싶어서 없애려는 게 아니라 실제 학생들의 선택이 그렇다. 또 일부 외교적 긴장과 중국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 등 복합적 이유가 작용해 유럽 내에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졌다. 자연스럽게 중국어 전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갈수록 어이가 없었습니다. 관광객 몇몇의 행동이나 정치적 갈등 때문에 왜 우리 언어 자체를 배척하느냐. 게다가 너희가 좋아한다는 한국이라는 나라야말로 사실상 우리가 모든 문화를 전수해준 곳 아니냐. 어째서 그런 작은 나라가 주목받고 우리처럼 대국인 나라의 언어가 소외당하는 거냐고 퍼부었습니다. 교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한국이 최근 대중문화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건 사실이다. 그리고 그 문화에 매혹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한다. 반면 중국어는 여러 면에서 접근 장벽이 높고 정치 이슈도 많다. 그러니 전공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게다가 캠퍼스 곳곳에서 들리는 소식은 점점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유럽 유수의 대학들 중 절반 이상이 이미 중국어학과나 중문학 전공을 없애거나 동아시아학부라는 이름으로 통합시킨 뒤에 중국 관련 교과목을 대폭 줄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한국어학과는 아예 신설되거나 기존 학과를 확장하면서 학생들에게 풍부한 장학금과 교환, 기회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 역전 현상을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중국어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가 되어야 하는데 왜 사람들은 배우기도 어렵고 별로 쓸모가 없다고 폄하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한국어학과나 한국문화 쪽을 찬양하는 이들을 보면 자꾸 시비를 걸었습니다. 너희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 다 우리 음식에서 파생된 거다. 너희가 감탄하는 한국 전통문화, 사실 전부 우리 것이 원료다. 심지어 너희가 예쁘다고 칭찬하는 한글조차 결국은 우리가 쓰던 한자를 참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반응은 하나같이 그렇지 않다. 실제로 여러 연구 논문을 보면 한국에는 독자적인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고 중세 시기에 창제된 문자가 국제적으로도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도통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수업 중 동아시아 문화를 다루는 시간에 제가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한국은 중국 것을 빌려 쓴 것뿐인데 어째서 너희는 한국이 마치 독립적으로 대단한 문화권을 형성했다고 여기는지 모르겠다. 착각이 심하다. 그러자 수업에 참가한 한 유럽 학생이 제게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상호 영향은 확실히 있지 않느냐. 하지만 학계에서는 보통 서로 다른 민족과 국가가 장기간 교류하면 한쪽이 다른 쪽 문화를 가져오면서도 독자적으로 변용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을 거친다고 본다. 한국이 완전히 중국 문화를 복사했다기보다는 부분적 차용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새 흐름을 만들어낸 거라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 말에 발끈했습니다. 중요 요소는 전부 우리 쪽에서 줬으니 사실상 한국이 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너희는 왜 그렇게 한국을 떠받드는가라고 재차 따졌습니다. 그 학생은 제가 제시한 논리가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구 연구진이 쓴 논문을 한두 편 소개했는데 거기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국만의 문자 체계를 만들어낸 점이나 조선시대에 발전한 독특한 법과 제도, 그리고 한반도 내부에서 꽃피운 예술 사조 등이 꽤 세부적으로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그 논문에서 물론 중국 문화의 영향이 매우 컸지만 한반도에 존재했던 여러 왕조가 그 자체로 상당히 독창적인 문화를 꽃피웠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저는 그 논문이 다 거짓말이며 학계가 편향된 시선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유럽 학생은 여기 수많은 1차 사료와 고고학적 자료가 인용되어 있고 다수의 전문가가 교차 검증을 거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분노는 커져만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고 자란 이야기와는 달리 이곳 스웨덴에서의 현실은 완전히 반대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변으로부터 들리는 소식은 언제나 중국어학과는 더욱더 어려움에 처했고 이미 유럽 여러 대학 중 절반 이상이 중국어 전공을 없애거나 축소했다. 자원자도 없고 한자를 너무 복잡하게 여기는 학생이 많으며 수요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매체에서는 중국어는 물론 세계에서 많은 인구가 쓰지만 중국 정부 정책과 외교적 문제로 인해 반감이 커지는 유럽인들이 굳이 어려운 문자를 배울 이유가 없다고 느끼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한국어학과는 굳이 넓은 시장이 없는데도 문화적 매력에 끌린 지원자가 넘치니 신설이나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즉, 인구가 많고 군사력이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중국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자라면서 배운 논리와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국어학과 학생들이나 교수들을 찾아다니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좋아한다는 한국 음악, 사실 우리 소수민족 음악을 조금 바꿔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아름답다며 구경하는 한국 전통 무용, 원래 궁중 예식무는 우리나라에서 기원했다. 내가 맛있게 먹었다는 김치나 비빔밥, 사실 다 우리나라에서 발전시킨 요리기술을 가져다 쓴 것 아니냐.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장황하게 펼쳐댔습니다. 혹시 누가 한 번만 정말 그런가라며 넘어갈까 싶었지만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대부분 차근차근 자료를 들이대며 저를 반박했습니다. 예컨대 어떤 스웨덴 교수가 저를 붙들고 왜 그렇게 한국을 무시하느냐. 우리가 보기에 한국은 긴 식민의 역사와 분단 상태 같은 특수한 경험을 거치면서 독자적 정체성을 더욱 강하게 발전시켜 온 사례로 본다. 또 현대에 들어서는 대중문화를 통해 소프트 파워를 넓혔으니 그걸 함부로 다 중국 것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차라리 중국이 문화 대국이라는 자부심을 긍정적으로 활용해 동아시아 전체가 다양성을 지녔다는 걸 보여주면 어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된다. 한국이 뭘 개발했다고 보느냐. 전부 우리 것을 훔쳐간 것일 뿐이라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 교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그럼 증거라도 제시해달라. 혹은 공식 학술 문헌이라도 좋다고 했습니다. 제가 집요하게 찾아본다 해도 이미 국제 저널에 실린 논문들은 대부분 한국 문화를 고유한 체계로 인정하는 쪽이 많았습니다. 저는 잦은 충돌만 반복했습니다. 그 사이 학교 게시판에 공식 공고가 붙었습니다. 조만간 중국어학과를 최종적으로 폐지한다는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내부 회의에서 대부분의 교수진이 학생의 수요가 현저히 낮고 학과 운영 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떨어진다라는 의견을 모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새로 추가되는 소식이 바로 한국어학과를 대폭 확장하고 부족한 교수 인원을 초빙해 더 많은 강좌를 개설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우월하다고 믿어온 우리나라 언어가 사라져가는 중이고 반대로 동양의 작은 국가 언어가 급부상하는 현장은 저로서는 악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뒤로 학교 안에서는 여러 토론이 벌어졌고 유럽 언론에서도 중국어학과 폐지라는 이슈를 짧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한 언론에서는 중국어는 그 특유의 복잡한 문자 체계와 동사 굴절 등 외국인에게 부담되는 부분이 많으며 최근 외교적 갈등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진 것이 결정타가 되었다. 이에 반해 한국은 현대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대체로 인상이 밝아 젊은 층이 더욱 선호하는 추세다라는 분석 기사를 내보냈다고 합니다. 독일의 한 주간지도
유럽 내에서 이미 50%가 넘는 중국어학과가 폐지 혹은 규모 축소로 이어졌고 앞으로 이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도했지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본도 아니고 한국 같은 나라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 상황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제 분노는 계속 커졌습니다. 저는 비슷한 입장일 것 같은 중국인 친구들을 찾아보았지만 대다수가 일단 졸업장이라도 받으려면 문제를 일으키지 말자고 하거나 이미 유럽 안에서 분위기가 정해져 있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차라리 한국어를 배워서 취직 기회를 높여볼까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목표한 바는 명확했는데 중국과 한국이 마주치면 당연히 우리가 우위에 서야 하며 한국이 떠받들어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저 혼자만 고립된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저는 이미 여러 수업에서 충돌을 일으켰지만 이번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주최하는 여러 행사나 한국 관련 학술 세미나를 의도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유럽 각국 학생들과 교수들이 모여 한국의 문화와 언어, 역사에 대해 토론하고 체험하는 자리가 종종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되도 않는 논리를 펼치며 한국은 사실상 우리 문명의 빚진 것밖에 없으니 제발 정신 차려라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 무술이니 전통춤이니 의복이니 음식이니 심지어 그들이 말하는 위인이나 영웅들도 모두 중국에서 파견한 인물이니 뿌리는 우리나라라는 억지를 펼쳤습니다. 그때마다 유럽인들은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학계에서 나온 논문과 고증 자료를 제시하며 저를 반박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이 한자 체계를 완전히 차용한 것이라는 제 주장에 대해 그들은 훈민정음 창제 원리와 독립된 표음, 문자의 특징을 분석한 여러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한국 전통 무예가 무조건 중국 무술의 하위 개념이라는 제 말에는 분명히 영향과 유사점이 있으나 한국에서 지역화된 기술과 무형유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고대 비석이나 문헌, 박물관 전시 자료를 근거로 하나하나 꼬집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속이 끓어올랐지만 달리 대응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이라곤 인터넷에서 떠도는 파편적 정보들 뿐이었으니까요. 말이 좋아 논쟁이지. 저는 점점 학교 내에서 문제가 있는 학생처럼 취급되는 듯했습니다. 주변에서 왕나는 한국 혐오자가 아니냐거나 왕나는 비이성적으로 중국을 추켜 세우면서 한국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일삼는다라는 식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실제로 저는 한국 자체를 극도로 무시했기에 이들의 시선이 이해가 간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인 게 당연하다고 배웠고 한국은 그저 작은 소국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어왔으니 이곳 유럽인들이 한국을 우러러보는 광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톡홀름 대학에서 중국어학과 폐지를 최종 확정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식 발표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앞으로 한두 학기 내에 기존 중문학 전공 과목은 동아시아학부로 편입되고 세부 강의는 최소한으로 유지하되 더는 독립 전공으로서의 중국어학과는 운영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덧붙여 한국어학과는 학생들의 수요 증가로 인해 새 강좌를 만들고 교수진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며 지켜보던 애초의 불안이 현실화되었음을 그리고 제가 최종적인 패배를 맞이했음을 실감했습니다. 공식 발표가 있은 직후 학교 신문에서 기자들이 중국어학과 학생들의 반응을 취재했는데 대부분의 학생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다. 이미 유럽 전체가 중국어를 외면하고 있고 한자 배우는 과정을 힘들어하는 학생도 많다. 게다가 중국 관광객 문제나 정치적 갈등도 한몫했다라는 현실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보면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까지 무시받아야 하느냐는 억울함이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교학처로 달려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희가 지금 얼마나 멍청한 결정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조금만 지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국이 되어 너희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텐데 그때 가서 너희는 후회하게 될 거다라고요. 하지만 교학처 직원은 차분히 이미 통계로 나타난 결과일 뿐이다. 우리가 굳이 악의로 중국어학과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있고 학교 예산도 무한정이 아니니 수요가 높은 쪽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다. 한국어에 대해서는 관심이 폭증하고 있어서 많은 학과 관계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만 답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될 리 없었습니다.
한편 여기저기서 들리는 한국어학과 소식은 더욱 저를 짜증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강의가 모자라서 듣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길 정도이고 스웨덴 학생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심지어 동유럽 학생들까지 교환학생 자격으로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한글은 문자 구조가 체계적이라 단기간에 읽고 쓸 수 있고 한국 드라마나 영화, 음악이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어 재미있다라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한국어학과 교수들이 받는 지원금도 꽤 크고 문화행사를 열 때마다 학교 차원에서 홍보와 행정적 도움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면 중국 관련 행사는 이미 유명무실해진 분위기였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저는 이곳에 더 머무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느꼈습니다. 애초에 제가 온 이유가 한국에 빠져 있다는 유럽 학생들과 교수들을 논파하고 우리 민족이 진정한 문화의 원류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내가 하나도 설득하지 못한 채 처절하게 패배하고 중국어학과 폐지라는 결과만 확인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숙사 방에 틀어박혀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여기에 남아있어 봐야 소용이 없다. 아무도 내 주장을 들어주지 않고 이미 결정이 굳어졌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거 봐라. 괜히 간다고 해서 고생만 한다고 했다며 한숨을 쉬셨지만 결국 제 귀국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귀국하기 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미련이 남아 저는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모이는 동아리에 잠깐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국 대중음악의 춤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엄청나게 숙련되어 보였습니다. 스웨덴 학생, 독일 학생, 심지어 네덜란드에서 온 친구도 함께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왜 너희는 우리나라보다 한국을 더 좋아하느냐, 우리 역사가 훨씬 길고 강력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제가 누군지도 잘 모른 듯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가 재밌고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 아닐까. 요즘 온라인으로 드라마나 음악을 접하면서 흥미를 느꼈고 한글은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거기서 또 한 번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한국 이야기만 오고 가니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건 짐 싸서 떠나는 것뿐이었습니다. 출국 날 아침, 기숙사 복도에서 만난 한 스웨덴 친구가 작별 인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주장하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도 궁금했는데 대화가 자꾸 험악해져서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차분히 얘기해줬으면 해. 저는 그 말이 왠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애초에 제 이야기 자체를 전할 기회를 놓쳤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둘러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공항으로 이동하는 택시에 몸을 실으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스웨덴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날씨는 맑고 차분해 보였지만 제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결국 중국어학과가 없어지는 걸 막지 못했고 한국어학과만 번창하는 현실을 확인한 채로 돌아가는 구나라는 씁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마음 어딘가에는 우리가 더 큰 역사를 지니고 있고 언젠가 반드시 유럽인들이 다시 한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주목하게 될 거라는 희망을 붙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현실은 이곳 학생들도 교수들도 한국 쪽 자료와 논리를 훨씬 더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뭘 말해도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오히려 구체적인 반박 근거를 내세우며 차분히 논파해 왔습니다. 제게 남은 건 자존심의 상처뿐이었습니다. 지금 비행기 탑승구에서 이 이야기를 되짚어보니 제가 지금까지 벌여온 소동이 허망하게 느껴집니다. 한국은 절대 그럴 리 없다. 모두 우리 것을 훔쳐간 것이며 아무것도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 없다는 식의 논리를 장황하게 떠들었지만 유럽인들은 정확한 팩트와 논문, 그리고 역사적 자료를 제시하며 차근차근 저를 반박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그들이 말하는 내용의 완결성과 구체성에 눌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다 유럽 전역에서 중국어학과가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은 한자와 중국어가 지나치게 어렵고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기사들이나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중국과 가까워지기 싫다는 여론이 터져 나온 결과물이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한국어학과는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수요를 등에 업고 이곳저곳에서 새로 개설되고 있습니다. 저야 처음에 이 흐름을 어불성설이라며 무시했지만 이제 돌아보면 저 한 사람의 분노로 뒤집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걸까?
아니면 내가 준비가 부족했을 뿐일까? 솔직히 말해, 여전히 제 마음은 한국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럽인들이 보여준 자료와 논리가 생각보다 견고했고, 한국어가 독자적 체계를 지녔다는 점도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가 더 크게 도약해서 다시 한번 유럽 대학교들이 중국어학과를 되살리고 한국어학과를 무의미하게 여길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제가 확인한 것은 우리 어학과가 실제로 폐지된 현실이고 거꾸로 한국어학과는 대우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제가 한창 말도 안 된 억지를 부리며 한국을 깎아내리려 했지만 오히려 탄탄한 고증과 학계의 연구 앞에서 크게 밀린 꼴이 되었습니다. 끝내 저를 향해 근거가 없다고 차분히 말하던 스웨덴 교수나 실제 사례를 보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발전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던 유럽 학생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합니다. 저는 부정하려 해도 계속 그 말이 떠오릅니다. 결국 저는 이곳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떠납니다. 오히려 거꾸로 중국 학생이 편협한 주장만 하다 망신당했다는 식의 이야기가 남지는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가 더 강해지고 유럽 박지에 다시 중국어학과가 생겨나고 한국을 추켜 세우던 자들도 우리의 뛰어남을 인정하는 날이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쩌면 그날이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이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한국은 절대 그럴 리 없다. 어차피 다 우리 것에서 나간 문화다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비행기에 올라타려 합니다. 모든 것이 허망하고 부질없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스웨덴에서 직접 목격한 현실입니다. 유럽인들은 정확한 팩트와 논리, 그리고 구체적인 자료로 저를 몰아붙였고 제가 내놓은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은 단번에 반박당했습니다. 동시에 유럽 전역에서 중국어학과가 무너지고 한국어학과가 전폭 지원을 받는 상황이 현실화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겪은 씁쓸하고도 허탈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여기서 물러나지만 언젠가 시간이 흘러 여건이 바뀌면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더 철저한 자료와 논리로 무장해 한국 따위는 다 우리 것에서 왔다라고 큰 소리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날이 과연 올지 솔직히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패배감 속에서 귀국길에 오른 제 심정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저는 끝까지 저희가 최고라고 믿으며 이 무거운 마음을 안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스웨덴에서의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감사합니다.